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적십자 유적지를 한번 여행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뭐 동의하시면 끄떡끄떡도 좀 한번 해보시고요. 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적십자 유적지 여행을 함께 할 안내자는 최원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적십자 유적지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우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요. 쭉 해서 티켓팅하고 들어오셨어요. 자, 이제 좌석에 앉아서 이제 비행기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에 이렇게 안전벨트 잘 하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뒤로다 쭉 이렇게 한번 눕혀 보실래요? 예. 그다음에는 한번 또 이렇게 몸을 앞으로 쭉 숙여 보실래요? 예, 여기가 이제 바로 스위스 쭈리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이제 그 비행기 타면 뒤로다 이렇게 몸을 쭉 해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앞으로 쭉 숙이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숙여져 가지고 내리면 이제 그 공항에 도착한 건데 저희는 뭐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서부터 스위스의 쭈리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안착을 했습니다. 스위스에 오셨으니까 스위스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여행을 시작해야 되겠죠. 스위스의 수도는 어딜까요? 눈치가 빠르셔서요. 베른이죠, 베른. 우리가 보통 스위스의 그 수도 그러면 제네베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베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시계 보시죠. 지금 몇 시죠? 예, 한국과는 이제 한 7시간 차이가 난다 그래요. 7시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뭐 독일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 위로 보시면 독일도 붙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옛날엔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이제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인데 그것과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아주 혼났던 그런 기억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 이태리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마 스위스인 것 같아요. 면적도 보시기에 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남한의 한 반 정도도 이렇게 못 미치고요. 인구는 한 865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세계로 따지면 한 뭐 100일이 뭐 100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붙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옆에서도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계가 한 65%, 프랑스계가 한 18%, 이탈리아계가 한 10%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쓰는 그 통화, 돈을 뭐 어떻게 단위를 얘기를 할까요? 거기는 이제 프랑을 쓰죠. 우리는 원을 쓰는데 이제 프랑을 쓰는데 1프랑이 얼마, 스위스 프랑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위스 프랑은 얼마냐 하면 1270원 정도, 80원 정도. 뭐 이게 우리도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 된다 그러고요. 우리가 좀 뭐 비슷한 정도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기온은 그렇게 편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이 들고 습도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도 하고요. 겨울에는 이제 눈이 많이 여러분들 이제 알프스 그러면 이제 눈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눈은 자주 오지만 그 혹독한 추위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고요. 여기 왔으니까 뭐 기념품 하나 사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기념품 그러면 유명한 게 이제 스위스 시계 있잖아요. 옛날서부터 그 아주 시계가 유명하고 또 가시는 분들 또 하나씩 더 사가지고 오는 거 있어요. 뭐죠? 맥가이버 칼. 근데 이 맥가이버 칼도요 너무 큰 거 사가지고 오면 공항에서 못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져오시는 게 뭐냐면 그 소에 달린 방울 있잖아요. 이렇게 덜렁덜렁해서 이게 소리가 아주 좀 좋은데 그 소의 암소에 이렇게 그 목에다 두르는 그 종 같은 거 그래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그러면 이제 소들이 이렇게 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념품으로 구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스위스 국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위에 보는 것이 스위스 국기입니다. 근데 요즘 스위스 국기가
좀 적십자 표장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는 좀 뭐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적십자 표장을 처음 만들 때 그 앙리드랑이 탄생한 나라인 스위스 국기를 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적십자 표장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이렇게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망국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운동회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망국기 걸을 때 보면 이 스위스 국기를 안 걸고 적십자 표장이 걸리는 데도 있고 이럴 정도로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스위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국명을 좀 어떻게 정했냐 하면 그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좀 그 붉은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 주은인데요. 이렇게 이런 그 많은 주들이 모여갖고 스위스라는 그 이제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이래서 이 국가의 이름도 따서 수비치였었는데 스위스라고 그랬고요. 또 이 깃발도 이런 그 스위치의 주의 깃발을 좀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슈리에 내리셨으니까 우선 그 이 지역에 한번 보면은 뭐가 좀 있냐 하면요. 장앙리 둔앙이 이렇게 서거를 해가지고 이쪽에 그 공동묘역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뭐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뭐 이 돌아가신 것부터 볼 수는 좀 없고 우선은 이제 태어난 데서부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항균이 태어난 거는 어디냐 하면 제네바입니다. 뭐 그쪽에선 주네브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제네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예, 그러면 제네바로 떠나서 그쪽 제네바에 도착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항균왕의 이제 출생서부터 이렇게 보자고요. 이제 그 아버지 쪽하고 어머니 쪽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머니 쪽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는 앙리 콜라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어머니는 앙투와네트 듀난 콜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나무 속에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아버지 쪽은 뭐냐면 할아버지는 베르나르 듀낭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장자크 듀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장학리 듀낭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도움도 주고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이 삼촌인데 삼촌도 다비드 듀낭이라고 좀 돼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듀낭에 태어났던 그런 그 도시이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변했겠지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뭐냐면 듀낭이 1828년에 이렇게 앙리 듀낭이 그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동생들이 있어요. 소피 앤, 그다음에 다니엘, 마리, 피에르 루이 뭐 이제 이런 가족들이 이 장앙리 듀낭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앙리 듀낭은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제 그 열사 때는 아주 뭐 귀족이었다고 굉장히 그 잘 살았고요. 이렇게 뭐 서민들 다니는 골목길 그런 게 아니고 뭐 계단도 한 10개 정도 있어서 굉장히 뭐 그 자부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앙리지랑은 칼뱅에서 온 중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이제 칼뱅이라는 사람들 우리 보통 그 칼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칼빈이 그때는 뭐냐면 종교개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데 심취하고 먼저 이렇게 되는데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이제 종교 수업에 굉장히 그 두각을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만 이제 뭐 고전 인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앙리 듀낭은 이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행적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서는 좀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았구나 이런 거는 좀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종교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아마 인도주의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칼빈의 그 종교 개혁 이런 것과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을 만나러 제노바 대학을 한번 가볼까요? 왜냐하면요, 듀낭은 그 어머니 영향 아래서
종교 개혁자인 그 칼빈을 존경하는 그 신자였고요. 또 그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앙리드랑이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눔의 실천을 그 중요시하는 교회의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앙리드랑은 부모 영향 때문에 청년소년기서부터 환자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데 힘을 많이 쏟았기 때문입니다. 제노바 대학 이제 맞은편에 가시면 바스티옹이라는 그 공원에 종교개혁의 그 중심적인 인물이죠. 이렇게 한 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한 석상이 한 100m 정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요. 뭐 사진 뒤로다 이제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파렐, 칼빈, 베자, 녹스 뭐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 위에는 그 종교개혁의 표 어둠 속에 빛이 있다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왜 여기 왔냐 하면 듀낭이 존경했던 그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그 제너바 대학도 1559년에 선교사를 그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듀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제노바 대학 그 옆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거기 보면 공원에 가면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는 사진이 있는 것처럼 듀낭에 흉상이 있어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앙리 듀낭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아버지하고 삼촌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위스 식민지의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던 세티브 거류 제너바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고요. 그러니까 취직을 했더니 이제 그 신참이잖아요. 53년에 처음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했으니까 알제리에다가 파견을 해요. 그 알제리를 파견을 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1855년 한 2년 후에 제밀라 그러니까 알제리의 제밀라에 에서부터 좀 떨어진 데 이렇게 땅을 얻게 되죠. 그래서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획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밀을 심어서 재본소의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더 크게 하려고 이렇게 200헥타르의 경작지 그 토지 이용권을 신청을 했는데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847년에 이제 그 스위스 통일 전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스위스의 영웅이죠. 영웅인 디프루 장군, 뭐 나폴레옹 삼세 친구였기도 했대요. 이런 사람들의 그 추천장을 마련해 가지고 이 토지 이용권을 이게 획득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 3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항리 dwi낭이 나폴레옹 3세를 만났을까요? 예,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좀 궁금하시죠? 알제리가 좀 어디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또 몽제밀라라는 그런 그 제분회사를 차렸으니까 그게 어딨나 봤더니 여러분들 그 지도에서 보이시나요? 그 위쪽에서부터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알제리라는 그 이렇게 아프리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몽제밀라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장항리드랑이 이제 아주 자신만만한 적십자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오직 이익을 위해서 사업가로서의 그 면모를 이렇게 가진 그런 때의 모습입니다. 오셨으니까 몽제밀라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제리의 몽제밀라라는 그 지역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그 사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이제 밀을 이렇게 경작하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뭐 구름도 잔뜩 껴 있고 좀 너무 침침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항리 듀랑이 이제 나폴레옹 3세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가는데 어디를 가냐 하면 이제 그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파리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을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냐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통일전쟁이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은 뭐냐면 그때까지는 오스트리아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이탈리아 그 연합군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군하고 이렇게 연맹을 맺어서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통일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이제 이태리 북부요. 이태리 북부 우리도 잘 아는 솔페니르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나폴레옹이 이제 만나러 우리 장학리들왕이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솔페니로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던 데는 뭐냐면 솔페니로 그러면은 그 피해 전쟁터 같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평화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평화스러운 지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싸움터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만요.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한번 기울여 보세요. 소음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정확히 1859년 그 6월 24일 그 이탈리아 통일운동 제2차 통일운동 기간 때 그 이탈리아군과 프랑스군과의 동맹,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군과의 그 전투에서 약 30만에서 35만 정도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그 부딪혔다 그럽니다. 즉 전쟁을 했었다 그럽니다. 당시 전쟁이 뭐 요즘처럼 뭐 게릴라전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일일 정도 해가지고 총 쏘고 대포 쏘고 전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사상자를 또 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30만에서 35만 정도의 그 병사들이 싸움을 했는데요. 당시 그 사상자만 해도 한 2만 정도, 그리고 2만의 또 약간 부상자들이 그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참혹상을 제네브 사람, 즉 스위스의 제네브 태생인 그 존 헨리 듀낭이라는 사람의 그 전쟁 광경을 보고 어떤 그의 책 속에서 그의 저서 즉 온리코르드 디 솔페리노 해가지고 솔페리노의 회상 이런 그 저서에서 그 광경을 좀 많이 또 상세히 그 설명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예.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솔페니를 방문했을 때 그 가이드가 안내한 걸 녹음한 거예요. 지금처럼 그 디지털 기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라고 그러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로다 녹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고 또 짜증 나셨겠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소음조차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또 뭐 이제 이런 화면조차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 노력하는 게 얼마나 그 보람된 일이에요. 더군다나 또 환자를 위해서 또 수혈자를 위해서 헌혈운동 같은 그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보람되는 일인가라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피 비린내 나는 전투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 왼쪽에 지도가 보이시죠? 뭐 초록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좀 뭐 붉은빛을 띠는 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가 그때 7개의 그 작은 국가로다가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는 그 오스트리아가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럴 때 통일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르데냐의 왕 에마누엘 2세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재상 우리로 말하면 뭐 장관이었을까요? 뭐 이제 이런 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폴레옹 3세하고 이제 밀약을 맺고서 1859년 이탈리아 전쟁을 이제 통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솔페니노 전투라든가 마젠타 전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오스트리아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있는 분이 이제 나폴레옹 3세고 밑에 있는 분이 사르데냐의 에마누엘레 2세입니다. 앙리디낭에 만나려고 그랬던 나폴레옹 3세는 아마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852년서부터 1871년까지 이제 그렇게 제위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 1858년에는요, 인도 차이나 반도를 그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60년에는 아편 전쟁을 해갖고 또 중국에도 갔고, 또 우리 한국과도 이제 아주 악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1866년에 프랑스 함대가 이제 강화도를 침입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병인양요인데, 이때 이제 그 외교장과 도서를 갖다 대거 약탈한 그런 그 악연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웅장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오페라로다 굉장히 많이 유명한 곡이잖아요. 이제 이 곡을 하면 이제 끝나고 그러면 왜 커튼콜 뭐 이러면서 박수 치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베르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그 이렇게 베르디의 그 이렇게 작곡한 사람들의 이렇게 그 칭송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그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른 뜻은 뭐 저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만화이기도 한데 거기서 보니까 다른 뜻이 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베르디라는 것은 이제 작곡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탈리아 통일의 지도자 그 사르데냐 공화국의 에마누엘 2세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통일을 이루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그 이 사르데냐 공화국 이때의 그 에마누엘 2세를 여기서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페르노의 이제 전쟁의 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밀집종대라는 건 이제 꽉 붙어 있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급류처럼 들어가면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쓰나미 이렇게 해야 될까요? 쓰나미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격렬한 기세로 몰아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렇게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하면은 한쪽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고 인도주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정말 처참한 그런 현장이 아닐까요? 이제 솔페리노 이렇게 가시면 저는 이제 탑이 있거든요. 저 위에 가서 이제 탑을 이렇게 탑에서 내려다보면 솔페리노가 전망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사상자가 났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솔페리노라는 것이 그 언덕만 있고 우리처럼 큰 그 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병전이라고 그럴까 뭐그 붙어서 싸우니까 많은 그 사상자가 났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페리노 전쟁을 앙리드랑이 이제 이렇게 목격한 게 1859년 6월 24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4일에 이렇게 쭉 가서 보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구호 활동을 이제 첫날에 이렇게 했을 때는 앙리드랑이 이제 유일한 구호 요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이 지나서 6월 26일 날 일요일 날은 카스틸리온의 부녀자들의 이제 도움으로 해서 구호대를 조직을 한 거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 노란 조끼에 자랑스러운 적십자 봉사원님들처럼 이렇게 이제 봉사대를 조직을 하고 부상자애들한테 물과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제 피투성이에 상처를 닦고 붕대를 감아주고 이런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봉사활동이라든가 구호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십자위원회처럼 그 전쟁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있는 것들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6월 27일은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그 구호 활동은 이제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한정되지 않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많은 쪽에서 피해가 있으니까 아, 마부를 보내가지고 이 겉옷, 담배 이런 것들을 뭐 담배가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피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뭐 이제 이럴 때 또 담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장항리 준왕의 뜻에 따라서 카스텔리온의 그 부녀자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그러니까는 뭐 보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연합권, 오스트리아군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데 이제 이때 이제 국적을 불문하고 사상자한테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이제 예친 게 있죠. 뭐냐면 모든 사람은 형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적십자에서 항상 얘기하는 모든 사람의 형제다라는 그 뿌리가 되겠습니다. 솔페르노 회상을 통해서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오스트리아군과 연합군은 유혈이 낭자한 시체 더미 위에서 서로를 짓밟아 죽였고 개머리판으로 두개골을 부러뜨려 죽이거나 군도나 총검으로 배를 찔러 죽였다. 그것은 하나의 도살장이었으며 피에 굶주리고 피맛에 취한 알뜨는 맹수들의 싸움이었다. 부상자들조차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서로 싸웠으며 무기를 잃은 자들은 적군의 목덜미를 잡고 이빨로 물어뜯었다. 기변중대가 진군하면서 말발굽으로 이미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마구 짓밟아 버렸다. 한 불쌍한 부상자는 턱이 날아갔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으깨졌으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한 부상자는 가슴이 밟혀서 터져버렸다. 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와 통증과 절망으로 아우성치는 소리가 말들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기병대의 뒤를 이어 포병대가 전속력으로 진격해왔다. 땅 위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시체와 부상자들 위를 지나가며 길을 터 나감으로써 바퀴에 깔려 골이 터져나오고 팔과 다리는 부서지고 으깨졌으며 몸뚱이는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그런 그 전쟁이었나, 솔페르노 전쟁이었나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페르노에 가서 이제 가슴이 철렁하고 좀 아주 음습한 기운이 이렇게 드는 것들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성당인데 그 성당은 뭐 겉보기에는 좀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 안에 뭐가 있냐면 벽이 전부 다 저기 그 두개골 그러니까 뭐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이 머리뼈 이런 것들 또 팔다리 뼈 이런 그 뼈들로다가 그냥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솔페르노 전쟁에서 희생됐던 분들 유골이 가득된 그런 그 성당을 볼 수 있고 거기 들어가면 왜 우리가 인도주의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까 박물관도 한번 방문해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뭐 이 박물관에 가시면 그 당시에 이제 뭐 무기라든가요. 또 환자를 치료했던 여러 가지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들것 이런 것들도요. 이렇게 변천사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도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과 전쟁은 무엇일까? 인도주의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적시자 활동을 하면서도 장항진왕이 이야기했던 그 인도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기억에 아주 많이 남습니다. 솔페르노 언덕에 가면 이제 이렇게 적십자 활동을 하는 그 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팻말들이 쭉 붙어 있는데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역시 그래도 그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팻말이 이렇게 쭉 봤더니 저렇게 왼쪽에 하얀 걸로 다른 데는 저렇게 뭐 그 돌에 붉은 빛도 있고 여러 가지 하얀 빛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저렇게 그 하얀 데다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딱 써 있어 가지고 아주 눈에 띄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고 여러분들 오른쪽 끝에 이렇게 보면 코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는 북한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다, 적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팻말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장앙리준왕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 부상자를 도와주고 이런 그 부상자 구호 활동만 했다고 하고 자기가 그냥 그 이 경험들을 묻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의 그 적십자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장학리 듀랑이 위대한 거는 이 솔페네로 해상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또 그 책에 쓴 거를 자기가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솔페네로 해상에서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국제 구호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적십자처럼 이런 단체가 생긴 거고요. 또 하나의 큰 거는 뭐냐 하면 그 자원봉사자들, 물론 뭐 자원봉사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때는 이제 간호사들이 필요하셨으니까 간호사들이라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하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정말 중요한 거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은 형제다. 그러니까 적군과 악은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 인간 자체만 보고 우리가 이 인간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장항리 듀랑은 솔페네로 전투를 목격한 다음에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솔페네로 해상이라는 책을 금방 이렇게 집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기억에 의하면 나는 전혀 출판할 생각이 없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한데 몰려서 출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이제 그 고통스러웠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같았으면 적십자의 그 심리적 응급처치도 이렇게 받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 정도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독자들은 내가 목격했던 고통과 고뇌의 광경들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죠. 솔페놀 해상 읽어보면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글로서 부상병 구호 및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공될 그 응급처치 이제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내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인도적이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의를 끌면 정말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끌어서 주의를 끌어가지고 본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 이렇게 이루어졌죠. 또 이 이름을 이루는데 굉장히 공헌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5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5인위원회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5인위원회의 사진입니다. 적십자로서는 아주 귀중한 사진이 있죠. 이렇게 적십자의 탄생을 이렇게 시작을 한 5인위원회인데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디프로 장군, 이제 스위스의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영웅 디프로 장군이 이제 총재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총재는 그 무아니에라고 사실은 이제 법률가인데 적십자의 모든 틀을 이렇게 이제 만드신 분이죠. 무아니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앙리디랑은 서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사무를 총괄한다 그럴까 뭐 이제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의료 왜냐면은 이제 전쟁터에서 뭐 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되니까는 의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피아, 그 다음에 모누아르 이렇게 이제 5사람이 처음 이제 5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부터 적십자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5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디프로 장군은 누구일까요? 이 디프로 장군은 그 1847년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 그 동명 세력하고요. 또 이제 스위스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카톨릭을 믿는 7개의 주인 존더 불트라는 그 대학과 맞서 가지고 싸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스위스가 자주 독립국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장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 통일을 주도한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863년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돕기도 하고 그런 장군입니다. 장항리 준왕이 이제 노후에 하이덴에 있는 그 노인 지역 병원에 뭐 우리 흔히 요양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문하고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 갔다 왔나?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요즘은 뭐 왜 인증샷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장항리 준왕 사진 밑에서 저렇게 제가 그 사진을 찍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제가 갔다 온 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앙리드낭이 그 유품이라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쓰던 것을 갖다가 보관한 그 장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팡이도 보이고요. 또 의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장학윤 근황이 이제 솔페네로 해상을 처음 썼을 때 청색 노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유품이 몇 점 그 없잖아요. 이렇게 평생을 적십자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검소한 부분을 보니까 좀 더 고개가 숙여지고 그랬었습니다. 장학 리드낭이 하이덴에 이제 요양원에 있을 때 신문에 기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적십자의 출발은 그 제안을 하고 그런 사람은 장앙리 뒷낭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신문이 이렇게 났던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타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메달도 주니까 위에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탔을 때 메달이고 아래는 이제 노벨이라고 보이네요. 이 증서가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적 십자 운동은 이제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탔잖아요. 뭐 얼마큼 탔냐면 이제 네 번을 이렇게 탔습니다. 네 번을 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앙리 딘왕이 노벨 평화상 최초의 수상자죠. 그래서 1901년에 앙리 딘왕이 한 번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7년 세계 1차 대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RCRC 적십자 국제위원회가 이렇게 탔고 또 1944년에 2차 세계대전 정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때 RCRC가 또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적십자 100주년을 맞이해서 1963년에 RCRC하고 IFRC 적십자 연맹이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타서 적십자과 관련돼서 노벨 평화상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타고 이렇게 네 번씩 탔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그 지구상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도주의라는 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한테 이렇게 남기셨지만 장앙리 뒷낭의 그 인생은 좀 굴곡이 많았죠. 그래서 솔페니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은 적십자와 그다음에 제너베 협약 이런 것들을 그 탄생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명성을 이렇게 누렸지만은 1867년에 이제 그 파산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파산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핍한 생활을 했고 또 이제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 포로에 대한 거, 여성의 권리에 대한 거, 국제적인 중재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었죠. 장항리 뒷왕의 이제 일생을 한 번쯤 그 생각해 보고 정리를 해 보자고요. 1828년 5월 8일 제네바에 이제 그 베르덴가라는 데에서 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5월 8일을 세계의 적십자 날로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한번 가봤지만 1858년 알제리에서 이제 그 재본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그 경작권 때문에 나폴레옹 3세를 만나러 솔페네로에 가죠. 그게 언제냐면 1859년 6월 24일이었죠. 그래서 그 솔페네로 이 전쟁 전투에서 너무너무 이제 참상을 보고
1862년에 이제 솔페리노의 해상을 출간을 하죠. 출판을 한 다음에 이제 지도층 인사들한테 이렇게 막 발송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3년 2월 9일 날 오윤위원회를 결성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RCRC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이제 되는 것들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1867년서부터 한 20년 동안 사업 실패를 하면서 이제 오윤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직을 사임하고 이렇게 있다가 1892년에 이제 하이덴 녹지병원 저기 그 노인복지병원이요. 그러니까는 뭐 양로원에 이렇게 입원이 돼가지고 이제 자서전을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신문 기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문도 나고 그래서 적십자에 대한 그런 그 공헌을 인정받아서 1901년 12월 10일 날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고 1910년 10월 30일 날 82세의 나이로 하이덴에서 서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없으시나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냐면 하이덴이 어딘가. 그 제너바는 뭐 가봤으니까 뭐 이렇게 마지막에 생애를 마친 데가 하이덴이라 그러니까 하이덴은 좀 한번 그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도에 이렇게 보면 그 왼쪽에는 이제 제노바라고 그러면 오른쪽 위에가 콘스탄츠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하이덴 요양원이 있던 그 부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죠. 이 건물은 이제 그 하이덴 요양원이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요 뭘까 한 재건축 됐다고 할까요? 뭐 이제 이렇게 그 현대식 건물로 이제 변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뭐 표장 있는 거 있잖아요. 적십자 표장 있는 거 이거 뭐냐면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제네바에 가시면 이런 거 박물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십자위원회 있잖아요. RCRC 또 적십자 연맹이요. IFRC 이런 그 기구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이렇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학 리드낭을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이덴 요양원에서 1910년에 돌아가셨고요.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제 그 가족들이 없으니까 조카들이 화장을 해서 얼른 모셨냐 하면 쭈리요. 처음에 우리가 도착했던 그 주리 쪽으로 해서 공동묘원에 이렇게 안장하게 됩니다. 이제 추리시에 가면 이제 공동묘원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앙리 뒷왕의 이제 묘소가 있고요.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한 평 정도 될까? 뭐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 활동을 상징하는 그 인물 조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왕의 얼굴 뒤에 보면 이제 뒷왕의 얼굴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그 대리석 기념비가 이렇게 있고 앞에 이제 조그만 꽃밭 만든 게 그게 뭐 전부 다예요. 그리고 뭐 기념비에는 이제 태어나고 사망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30년대에 뒷왕을 그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그 장학리 뒷왕이 이렇게 그 솔페니로에서 하고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받고 뭐 이런 그 표장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지요. 오늘 저와 여행 어떠셨어요? 요즘 뭐 라떼라고 그러잖아요.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그래가지고 라떼라고 그러는데 이런 라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진 속 촛불을 들고 있는 분들처럼 적십자 운동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인간의 생명보호와 고통 경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인도주의의 운동에 밝은 빛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저희 동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